예. 네. 자, 사실상 매주 단독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기사를 썼어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지난 기사부터 해서 쭉 연결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15관저 그러니까 지난 10월 3일과 지난해 10월 3일과 8일에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웠는데 평양으로 그 좌표가 15관저 김정은 관저였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쓴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5관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이 확산을 위해서 김병주 의원님이랑 좀 합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병주 땡땡으로 엄청 나왔어요. 뭐 MBC 근데 라디오 출연.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매체 파워를 그렇게 채워 나간다. 스피커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취재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김정은 관저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5호 관저. 15호 관저라고 그 해서. 제보자가.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도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김정은 관저였어? 하고 다시 여쭤보니까 예. 맞다고. 와. 그제서야 이제 확인해 주더라고요. 맞다고. 군인은 군인이네요. 군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취재가 진짜 힘듭니다. 군인이라서 참 이게 명확하게 얘기도 잘 안 하시고 그러네요. 예, 기밀과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힘듭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처음에 10월 3일 날은 좌표를 찍어서 줬다. 근데 그 좌표를 지도에 찍어 보니까 그게 김정은 관저 바로 근처더라. 예, 근데 10월 8일에는 그런 성의도 없었던 거예요. 야 15호 관저에다 투하해. 무조건. 예. 어. 그래서 15호 관저 구글맵에 찾아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 김정은 관저였다. 예, 그래서 가서 투하시켰다. 그래서 예. 두 차례에 6대를 보냅니다. 6대. 근데 한 대 무인기 한 대당 삐라가 600장 정도 들어가요. 최대. 네, 예. 그래서 500에서 600장 정도 실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김정은 관저 위에다가 삐라를 3,600장 정도 뿌린 거죠. 예,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 놀라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김정은은 왜 참았을까? 왜 참았을까? 근데 저는 처음 추측하기로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이 정보력이 좋아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내란 계획을 미리 알고 도발에 응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의도된 도발이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정세현 장관님이랑 통화를 또 한참 정세현 하고 장관. 들어왔는데 정세현 장관님이 제 그 추측을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사실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고 지금 5주년 계획 개발 5주년 계획 마지막 연도예요 이번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채워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인데 저 남한의 도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발에도 응한다면 이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 지금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그런 위기감에서 도발에 응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냥 진짜 도발 정도의 수준에서 한 건가?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짚을 수 있는 참모진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쏘거나 뭐 도발을 굉장히 강하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한국에서 보내는 이 맥락 없는 무인기는 남조선의 일이다. 국내 정치용이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네. 김정은도 민생을 하려고 맞습니다.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 민생을 않습니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민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네.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대응하기가 수월치 않았던 거다. 천운이죠. 네, 천운이죠, 진짜. 저희한테. 네,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수준으로까지 도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가 아파치 헬기 저공 비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연평도의 그 또 포 사격 이런 거 보면 종합을 해볼 때 이거는 날 좀 봐봐부터 시작해서 쳐라 쳐 이러고도 안 칠래. 한 대 때려줘. 때려. 뭐 거의 이거예요. 이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정황을 지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새벽에 쓴 기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엄 이후에 네. 내란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그 드론 사령부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계엄 드론 사령부 내에서 그 10월과 11월 세 차례 비행이 있었는데 그 비행을 담당했던 비행 반장들을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예. 오. 확인이 된 겁니다. 성비위라는 사건이. 아 그렇지 않죠. 그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제가 여기서 세 분인데 네. 제가 좀 취재원 보호차 다 말은 못 하는데 네. 한 분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이 성비 사례라고 하는 게 저녁 자리에서 어떤 신임 하사가 여성 하사가 들어왔는데 그 여성 하사가 또 다른 성비 문제로 다른 소대 그 반장 비행 반장을 내치려고 한다. 그런 걸 계획하고 있대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A 비행 반장이. 그러니까 그게 그 성비위,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징계를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하죠. 예, 근데 군대에선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징계가 시도가 되는 날짜가 지난해 12월 30일인데. 일종의 소문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없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약간 좀 안 좋게 극단적으로 보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음해성이거나 뭐 소문 요렇게는 잘못하면 할 수 있겠지만 성비는 아니죠. 성비는 아니죠. 성비라고 보기 힘들죠, 굉장히. 음해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그렇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점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9일 날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네. 이것을 12월 30일이 돼서 징계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있고 난 뒤에. 예. 근데 이분은 무혐의가 났어요. 그 혐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군인으로서는 명예의 흠집이 엄청난 흠집이 나는 거거든요. 내 평생의 군 생활을 그렇죠. 부정당하는. 그리고 나는 국가가 시켜서 위험한 비행을 시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표창을 주거나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성비라는 이런 오명을 씌워서 내친다라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감추려고 한 그렇죠.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 장면이고 그리고 하나 더 황당한 거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또 다른 비행 반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 반장은 사실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성희롱 발언을 못 들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호소하는 어떤 신임 간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차 가해로 지목됩니다. 2차 가해로 징계가 시도가 돼요. 근데 그 징계위원회에 불회부됩니다. 그러니까 3명 다 비행에 참여했던 3명 다 이런 징계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지금도 징계 아직 혐의를 벗지 못해서 이거과 관련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박형관 기자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JTBC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은 추미애 의원실의 제공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무인기 제작부터 북한에 보복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는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가 추미애 의원실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2023년 1월 4일 무인과 관련한 회의를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직접 회의 주재를 하면서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참석자들이 방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얘기하는 건 방어 체계가 아니야. 이런 건 다 시간 낭비야라고 하면서 이종섭 장관을 엄청 깬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이 많이 났고 그리고 엄동환 방사청장은 회의 도중에 쫓겨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를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드론 요격하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씩. 그러니까 성우 엔지니어링 통해서 86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100대가 더 추가로 들어오고 또 100대가 추가로 100대씩 들어와요. 진짜? 진짜로. 100대 정도씩 만들어 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이기 때문에 정식 구매보다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보는 시험도 하고 계속 다양하게 해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드론이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이런 표현을 제안을 하니까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왜 기립박수를 치죠? 각하 너무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왜냐면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지시. 어디서 구매하지 말고 네. 우리가 연구 개발해라 이거잖아요. 직접 만들어. 이거는 제가 취재하는 부분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취재를 더 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국방부에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가 추미애 의원실로 토스를 한 겁니다.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폭로가 김태호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폭로전이 시작되는 거죠. 서로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15관저로 날리고 뭐 남포 침투하고 뭐 이렇게 했던 비행 담당했던 반장분들 이것도 이제 범죄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 명령을 하다 받았을 때 굉장히 들떴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이 명분이 그거였어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우리가 작전을 펼치는 거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최정예 멤버라서 그렇게 임무를 주는 거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갈 때만 해도 2번 정도는 의심을 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내란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근데 평양에 갔다가 그 이후에 11월 13일 남포로 보냈을 때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군인의 임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약간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그 북한의 무인기를 왜 보냈을까? 이제 관련해서 특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 그 드론을 날렸던 10월 11월 전후에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이 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법 김건희 그렇죠.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일련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비리와 비위 사실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북한의 무인기까지 김정은의 소위 얘기하는 뭐 관저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관저 맞습니다. 관저까지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었다.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그 참석자들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수사 속도가 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문고리 잡고 버티고 있다. 안 나와.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다. 에어컨 틀어달라 이거죠.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조사실까지 끌고 나올 수 있을지 서울구치소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